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운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운이고요. 오늘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우리 아침에 이제 출근하자마자 제가 마주하는 신 PD의 얼굴을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대뜸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질문은 실적을 보고서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건지, 프리마켓에서 굉장한 또 주가의 급등이 나왔던 테슬라, 2025년에 저가 그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아무래도 기대감에 반영이 된 것 같았는데,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실적 내용이 좀 부진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또 하나씩 실적 내용들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IS의 이지원 대표와 함께 하는데요. 또 우리 이지원 대표의 뷰,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지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고백하래님이 정답을 봐주셨네요. 뭐 정답은 아닌데 저의 이제 오늘은 안경을 쓰고 올 것이다. 안경 도운이냐 무안경 도운이냐. 오늘 아침에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 월화수목 중에서 이제 목요일쯤이 가장 좀 피로도가 심하죠. 그래서 저 아침에 정말 그 시스템으로 때려 넣을 수 있는 걸 다 때려 넣고 피로를 타파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때려 넣고, 그리고 눈이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 건조하고 침침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실적 내용 잘 봐야 되는데 숫자 잘못 읽을까봐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눈 똑바로 뜨고 시장 내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요, 지금 4거래일 연속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3대 지수가 모두 장 시작이 뿅 하고서 올랐다가 슉 하고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래도 S&P 500은 조금 더 상승하면서 0.08% 4,868선 강세를 보였는데, 이걸 또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랠리다라는 별칭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3조를 돌파를 했다. 애플에 이어서 마소도 시총 3조 돌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아쉽게도 장중 내내 상승 이어가는데 후반장에서 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37,806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0.36% 상승하면서 15,48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러셀2000 지수도 다우와 마찬가지로 0.7%대 하락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WTI 기준으로 75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요거 자꾸 국제유가 스물스물 조금씩 오르는데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1 중반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4.2를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내용을 하나씩 체크해 보자면, 어젯밤 넷플릭스의 주가가 굉장한 급등을 보였죠. 그 급등의 상황이 저희가 이제 오늘은 매크로 그런 관련된 얘기였고요. 다 실적 얘기, 기업 얘기입니다. 급등한 그 정도가 10%, 장중에는 막 13%까지 올랐는데 마감은 거의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지난 분기 가장 주요한 그 신규 구독자 수가 1,310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월가가 예상했던 게 한 900만 명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훌쩍 웃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팬데믹, 코로나 시기에 사실 집에만 있어서 이런 컨텐츠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가장 많은 신규 구독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현재 유료 구독자 수가 2억 6,080만 명으로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매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WWE 2025년 내년에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실시간 스트리밍도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어제 전해진 가운데
그동안의 4분기 실적은 구독료도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그 비밀번호 공유를 단속한 것이 강화된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광고가 확대됐다. 그러니까 광고 요금제가 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광고 확대가 실적과 또 유료 가입자 수의 증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가도 10% 넘는 급등을 야기시켰습니다. 또 이렇게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다른 기술주들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그리고 AMD, 브로드컴 아주 좋았고요. 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지금 실적 내용이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향후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가 조금 약하게 제시가 되면서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자동차나 관련한 산업의 좀 부진 때문에 우리 반도체 좀 산업이 좋지 않아요. 우리 회사 사정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AI 관련해서 항상 반도체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반해서 조금은 다른 결의 움직임이 나타난 거고요. 반면 엔비디아, 신PD 괜찮아요? 자꾸 물어보게 되네요. 우리의 신PD가 열심히 참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의 신PD가 엔비디아를 줄이고 테슬라로 많이 옮겨갔다라고 하는데 목이 메이네요. 신PD 내 맛있는 거 사줄게요. 동그라미. AMD와 엔비디아는 2.49% 상승, 613달러 선까지 고점을 더 높였고요. 아유, 좋겠네요. 엔비디아 주주분들 어떻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요. 좋으시죠? 행복하시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야근 이렇게 열심히 밤샘으로 일해도 피곤하지 않죠? 아무것도 챙겨 드시지 않으셔도 행복하시죠? 축하드립니다. AMD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5%나 올랐는데, AMD는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투자 의견에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5% 넘게 올랐는데요. 2027년까지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규모에 대한 이 관련한 예측이 맞다면, 실현된다면 그 인공지능 관련한 칩을 플레이하는 그 기업 중에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라는 것이 투자 의견 상향의 배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은 큰 종목 그리고 그 외의 종목 약간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역시나 엔비디아, AMD 1등과 2등은 굳건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3조 달러 돌파 소식 전해드렸죠. 0.92% 강세 보였고요. 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0.3%대 조정을 보였는데, 애플은 지금 유럽 사용자들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관련한 수수료 정책과 관리 규제를 추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내려받은 앱에 대해서도 결제할 때 개발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라는데, 이거는 애플 생태계 바깥의 소프트웨어를 상대로는 여전히 강한 그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앱 개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얘기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슈퍼컴퓨터 제공을 위해서 에퀴닉스와의 제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업체에서의 엔비디아의 칩을 임대하는 대신에 인공지능 컴퓨팅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데이터를 더 잘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죠. 그리고 구글도 1%대 올랐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칩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이러한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이 소송 내용은 이제 컴퓨터 과학자인 조셉 베이츠가 구글이 AI 관련한 작업을 위해서 텐서 프로세싱 유닛에 자신이 설립한 그 싱귤러의 한국 영어긴 한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컴퓨터 기술을 모방했다. 어쨌든 기술을 좀 침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관련해서는 우리 구글은 우리의 기술이 그 싱귤러의 특허와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관련한 내용에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밖의 종목들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목 가운데서 가장 좀 두드러지는 움직임 보였던 거는 에너지주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75달러 선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운데 엑스모빌, 쉐브론 오랜만에 거의 2% 가까운 상승이 보였고요. 뭐 코노코필립스도 1.5%,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1%대 올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버크셔 사회의 주가가 요즘에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요. 예, 1.2% 상승 보이면서 376달러 선까지 올라갔고요.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JP모건이 반등을 했습니다. 0.89% 반등, 그리고 다른 금융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여기 테슬라 장중에 0.6%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지금 마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뭐 얼마나 좀 부진한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얼마나 안 좋았나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 네, 지금 방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주당 순이 EPS가 0.71달러, 그러니까 예상치 0.74였는데 이를 좀 미스를 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이 256억 2천만 달러였는데 실제로 발표된 매출은 251억 7천만 달러. 그러나 지금 4분기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133억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제품의 로드맵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의 영향으로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3% 가까운 하락세, 낙폭을 조금 줄였네요. 3% 가까운 하락세인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제 오늘 또 밤에 열리는 본장에서는 테슬라의 2025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저가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강하게 부르짖힐지, 아니면 이번 4분기의 실적을 미스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지금 좀 무너져 있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키게 될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AI 얘기 왜 안 하죠? 저는 그게 좀 약간 의아해요. 테슬라도 AI 관련한 산업에 또 진심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왜 AI 얘기를 안 할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굉장히 뭔가 이제 하나 이렇게 키를 쥐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증시 실적 시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건 실적 현재 뭐 어떻게 발표됐나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요. 과연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실적 전망은 또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매크로 변수는 또 무엇이 있을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셋 이지원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 PD의 얼굴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켜줘야 돼요. 예, 여기다가 이제 공개했다가 여의도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이러면서 괜히 시선을 받으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신 PD는 지켜주시고요. 신 PD를 응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더 눌러주신다면 신 PD에게도 또 저에게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좋은 에너지 받습니다 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도 일본에서 좋은 아침을 외쳐봅니다 라시는 분도 계시고, 안 먹어도 행복해요. 주식을 뜯어 먹을 순 없잖아요. 예, 걸어놓고 배부르다 하신다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오늘 300% 수익, 이거 이렇게 자랑만 하실 거예요? 뭐 햄버거라도 한번 돌리세요. 저희한테 말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괜히 한 번씩 맛있는 거 한 번씩. 근데 또 이게 매도하기 전까지는 사이버머니입니다. 예, 여러분의 돈이 된 게 아니에요. 또 함부로 막 비싼 거 이렇게 지르시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셋 이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테슬라 실적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뭐 좋은 부분들은 없어요. 뭐 현금은 좀 있다고 하고.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 둘 다 이제 좀 미스. 예상치를 하회했고, 네. 사실 이제 예상치를 하회해서 지금 시간에서 한 3% 좀 3%? 미만 정도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것보다 조금 더 우려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예상치보다는 좀 선방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도 사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EPS는 가이던스를 하향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매출액이 좀 늘어났고 우리가 그 경기가 확장될 때랑 지금처럼 경기가 확장되지 않은 구간에서 실적을 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에서는 매출액보다 EPS를 좀 더 가중치를 두고요. 지금처럼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 아니면 사실 이제 매출액을 좀 더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EPS가 좀 하향 조정돼도 매출액이 좀 늘어났고 여기에 이제 가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상향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번 실적 분기와 관련해서는 매출액과 가이던스 이 두 가지가 아마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실적이 증시에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역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또 많이 이제 눈높이가 낮춰졌죠. 지난 네. 3분기 때도 낮춰지면서 실제로 S&P 500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 기업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이번 분기 4분기 실적 발표도 좀 비슷할 걸로 예상이 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고 EPS 기준으로 본다면 YOY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3% 정도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EPS 가이던스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4.5% 정도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실제 눈높이가 최근에 한 두 달간 상간에 상당히 낮춰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이던스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 분기 때도 똑같이 드렸는데 네. 그때도 우리가 실적 발표를 1개월 앞두고 가이던스가 대폭 하향 조정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향 조정을 하고 왜 그러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실제 3개월 이내 가이던스가 4.5% 대폭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대부분 또다시 평균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이 증시에 부담감이 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S&P 500 기준으로 보면 EPS가 올 2분기까지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계속 상회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작년 4분기는 3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걸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떨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1분기와 2분기는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올 2분기까지는 일단 실적이 증시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눈높이가 지난 분기, 이번 분기 대거 낮춰졌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실적에 부담이 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넷플릭스 실적 발표와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출액이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아마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넷플릭스가 EPS가 가이던스 하향인데 불구하고 어제 10% 넘게 올랐잖아요. 장중에는 뭐 13, 4% 정도 넘게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실적 장세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실적 시즌에서 저는 사실 걱정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향후에 대한 전망의 가이던스를 좀 낮추는 것도 있고 경기에 대해서 뭐 워낙에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 속에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꺾이지 않는 투심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 속에서 그 M7들의 역할은 어떤지를 좀 볼 텐데 아직 실적 발표를 좀 많이 안 하긴 했지만 요 M7도 요 숫자가 좀 변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다른 기업이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M7이냐 올해 1월부터 급격히 나온 게 이제 M5 두 개의 기업이 탈락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두 개라 하면 애플과 테슬라죠. 그렇죠. 애플과 테슬라인데 애플은 어쨌든 그 온 디바이스 AI로 AI 모멘텀이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기사 회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금리 동결 시기에 주도 섹터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구조가 좋아지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가 거의 계속 성장하는 경향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런 부분은 거의 그 동일하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작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스닥 기술주 빅테크 특히 AI 관련 모멘텀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금리 동결 시기에 주도 섹터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결국은 올라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달리는 말이 바뀌지는 않지만 중도에 이제 탈락하는 경우는 종종 나왔죠. 네. 그래서 그게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도 미국도
이 빅테크 기업 간의 실적이 좀 벌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그 예상한 대로 애플과 테슬라가 지금은 실적이 가장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도표를 하나 잠깐 살펴보면요. 저희 좀 확대를 해볼까요? 저건 약간 지금 시력 검사하는 수준의 잘 안 보이시나요? 회의라서 피디님 이거 조금만 확대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자료는 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고요. 네. 이 YY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적 발표 구간에서는 EPS보다 매출액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출액이 실제로 어느 종목이 많이 늘어나는지 보면 역시 이제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죠.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 YY 기준에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뭐 232.8% 거의 뭐 이거는 뭐 믿기 어려운 숫자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두 자리 숫자 10% 20%대에서 네타 플랫폼스나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커뮤니케이션의 여기는 상당히 지금 EPS가 성장할 걸로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닷컴도 역시 여기에 분류가 좀 터치되었고 가장 이제 YY 기준으로 매출액이 좀 적은 걸 찾아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죠. 테슬라가 6.2%한 자리 숫자고 애플은 0.8% 가장 이제 적은 수치가 나왔죠. 애플은 뭐 직접적으로 아이폰 그 신제품 출시됐던 게 매출액이 중국에서 생각보다 반응을 못 일으키면서 YY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이 가장 성장력이 좀 낮았습니다. 이렇게 봐도 한눈에 봐도 테슬라나 애플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역시 가장 실적이 조금 저조할 걸로 좀 보여지는데 요거를 EPS 기준으로 역시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YY 기준으로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YY 기준으로 보면 역시 엔비디아가 탁월하죠. EPS도 성장률이 413%. 이게 이제 잘 나올 수 없는 숫자인데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고 예상외로 아마존도 216% 이렇게 크게 알파벳 51%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는 AI 모멘텀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이 좀 전환되면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연결되시는 부분은 좀 약합니다. 19.7% 정도 나왔고 반면에 역시 이제 좀 약해 보이는 게 애플이 12% 정도 가장 수치가 낮고 문제는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가 EPS 기준으로 YY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38.5%니까 역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이 둔화되었다. 그리고 금리가 한창 올라가던 작년 시기에 어쨌든 이 자동차는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다. 이 두 가지로 좀 보여지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매출액이나 EPS 구조에서 애플과 테슬라가 지금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1분기 실적 가이던스인데 테슬라는 물론 이제 오늘 제가 그 뒤쪽에 발표 내용을 못 들었는데 아직 그 아마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대치가 지금 모델 Y2 저가형 모델이거든요. 근데 저가형 모델로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EPS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걸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기대하는 바가 저가형 모델 Y2라고 하면 역시 가이던스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지금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그 해요.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저를 비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좀 더 나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그래도 지금 M7 기업들 가운데서는 역시 애플과 테슬라가 확실히 실적이 좀 퇴보하고 있다. 요거는 좀 지금 보시는 도표에서 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걱정을 많이 이런 큰 기업들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재작년이었죠. 메타. 우리 정말 메타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메타가 정말 안 좋았는데 그때 이후에 샀다면 정말 대단한 수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뭐 테슬라는 좀 애플에 비해서는 연초만 봤을 때도 10% 넘게 빠졌고 애플도 뭐 5, 6% 빠졌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조정 가지고는 뭐 이렇게 뺀다 빠진다 얘기를 논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강 세장의 비율을 말씀을 드렸고 조정이 그 연초에 들어왔을 때도 이걸 조정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 부분을 강조를 좀 많이 드렸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 간의 간격은 좀 벌어집니다.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주도 섹터가 더 단단해지면서 전체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의 EPS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게 AI 모멘텀이 가장 큰 부분인데 안 그래도 지금 연초에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들을 보면 여기가 지금 오버쇼팅 구간인가 아니면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인가를 놓고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조정 때만 해도 오버슈팅에 대한 의견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갈수록 이게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지금은 소수 의견에서 좀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좀 살펴보면
S&P 500이 그 역사적 신고가를 이번에 갱신을 했잖아요. S&P 500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보통 6개월 평균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평균으로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는 1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 상승률이 7.8%니까 역사적 평균 상승률보다는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상승률이 훨씬 더 컸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한번 평가를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신고가가 갱신될 때 원동력이 뭐냐를 놓고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 그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금리 동결 시기와 금리 인하 시기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가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모멘텀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AI 모멘텀이고 하나는 금리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증시를 어떻게 보면 연말 장세부터 상당히 많이 밀어올렸죠. 그쵸. 그러다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면서 조정을 일부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AI 모멘텀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됐죠. 네. 우리가 그 챗 GPT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나 하드웨어 쪽에 중심을 잡다가 1월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으로 매기가 좀 확산이 됐죠. 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 붙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 AI 모멘텀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근에는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계획적인 것처럼 요소마다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M7 대부분의 종목들이 걸려들고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 한 발을 다 담그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중심의 강세가 유지가 되지만 이 강세가 나스닥의 테크 기업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 과거에도 금리 동결 시기에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는 꼭 이런 산업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업 이익 모멘텀이 계속해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AI 모멘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과거와 사례와 거의 이제 유사하게 지금 신고가 갱신 원동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버슈팅 이후에 뭐 조정을 단기간에 겪을 수는 있겠지만 새롭게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은 되었다. 기업 이익 모멘텀이 늘어나야 되는 조건을 일단 맞췄다. 요게 첫 번째 요건이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건은 경기 인식에 대한 그 호행적인 개선입니다. 이 멘트가 이제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보면 상당히 비관론에 많이 휩싸여서 그 2023년 한 해를 좀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 지표 혹은 서베이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출발해서 그게 동행 지표로 발표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러한 우려감과 나빼도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연속 계속해서 좀 진행되어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서도 상당히 비관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네. 이게 과거에도 금리 동결 시기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할 때 이런 현상이 똑같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인식이 후행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시점이 바로 신고가를 갱신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는 신고가를 갱신한 시점부터 이런 우려감이나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것과 경기 인식에 대한 후행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신고가가 적어도 1년 정도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한번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 시기 이후에 나왔던 전형적인 빅테크 기업의 강세는 사실 새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1월부터 강조했던 이유도 이미 역사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이라면 대부분 성격이 좋았지만 이제 여기서 일부 탈락하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이 아마도 대부분 탈락하는 쪽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이제 조금 우려스럽죠. 그거는 이제 글로벌한 증시에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향이 과거에도 많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려스러운 점은 이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3%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AI 모멘텀은 그 상단을 좀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AI 모멘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주가라는 것은 분기별로 나오겠지만 네. 실제로 이 시기에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는 상단을 제한 두지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가보시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좀 비속어로 말씀드리면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게 지금은 가장 비속어예요, 유효한 그게? 전략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게 그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세게 하실 수 있는 비속어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끝장을 보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작년부터 선봉적으로 AI 돌풍이 불었고 뭐 엔비디아 주가는 2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쯤 하면은 좀 끝난 거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뭐 올해 실적 발표되는 내용들도 보고 얼마 전에 오픈 AI 실적 발표 내용 보면서 돈을 조금 이따가 벌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돈을 잘 버네, 벌고 있네 이런 얘기를 사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관련 기업들이 지금 주가나 뭐 밸류에이션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끝장을 볼 때는 아직 아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나스닥을 말씀드린 게 1월 달이니까 1년이 지났는데 네. 계속 중간중간 조정이 올 때마다 그 빅테크 기업들 여기가 고점이냐고 했다 제가 계속 그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이제 언젠가는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시기가 오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은 아직은 이제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 금리 동결 시기가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심이 좀 과거와 좀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 동결 시기에는 가는 말에 계속 올라타야 된다는 거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명백백한데 문제는 이번에 내리는 금리 인하도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팬데믹 이후의 특수성 때문에 금리 동결 시기와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리 인하를 제가 강조드렸지만 이전에는 경기가 나빠지거나 혹은 나빠질 것을 예상해서 보험성으로 인하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금리가 인하했던 경우는 평균적으로 다우지수가 3배 정도 올랐다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번에 뭐 3월에 조기 금리 인하가 안 되더라도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면 그건 아마 경기가 불안해서라기보다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파월이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런 기조가 초반에 금리 인하되는 기조 시기까지도 계속 간다라고 보면 아마 여기에 올라탔던 투자자와 올라타지 못했던 투자자 간의 수익률은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올해는 꼭 참고를 잘 하셔서 가격에 대한 부담스러움보다는 꼭 그 지금은 이익 구조의 그 구조적 성장성 여기에 꼭 주목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저도 이제 잠깐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AI 관련해서도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진심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도 그 관련한 산업을 어쨌든 그 한 13개 포트폴리오 안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경알님께서 테슬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그 AI의 뭔가 사업의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지금 대대적으로 다시 재편하고 있다 뭐 이런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혹시 뭐 들었던 소식 있으십니까? AI 그게 이제 관련한? 지금 AI의 그 확장성이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네. 하나는 반도체에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챗 GPT에서 시작했던 부분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영역의 산업 영역에 대한 확장성이 있는데 사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분명히 AI 접목성이 있고 최근에 CES 2024에서 가장 하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 섹터에서 이 AI를 접목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제는 우리가 AI형 로봇이냐 아니면 산업형 로봇이냐 이분법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융합형 되면서 예를 들면 청소형 로봇이라든지 재생 산업을 분류하는 로봇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로봇이 등장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데 왜 이게 부각이 안 되냐면 저는 약간 CEO 리스크로 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머스크가 이번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의 의결권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쵸.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원하는 저는 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아마 AI 모멘텀을 한번 단기적으로 가로막는 가장 큰 배려라고 보여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가기 위해서 머스크 본인의 의결권이 높아야 되고 거기에 네. 대해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그걸 가져야 된다는 선행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차 발표된 이후에 정말 욕을 많이 들어먹었다가 2차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AI라는 CS 2024에서 봄이 불어서 융합형 로봇, AI와 산업형 로봇이 결합되는 융합형 로봇이 뜰 때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바람을 한번 탔어야 됐는데 전혀 타지 못했죠. 그 뉴스가 나와야 되는 시기에 머스크의 자율주행이나 의결권. AI로 가려면 자기 지분율을 높이고 의결권을 높여야 된다는 이 뉴스가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S 2024에서 한번 바람을 탈 수 있는 기회를 테슬라는 좀 놓쳤죠.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머스크가
지금 굉장히 머쓱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의결권 얘기를 한 건 뭔가 그 머스크만의 청사진이 막 있는데 뭔가 주주총회나 뭐 이런 걸 하면은 하지 마. 못해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막히니까 뭔가 이런 성장을 내가 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머스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던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든 의결권이 했습니까? 막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주주 의견에 반대해서 뭘 못했다기보다는 거의 그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머스크 개인 교주 같은 입장에서 모든 일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의결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악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도 곧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적 내용 이렇게 뜯어보면은 물론 이제 전기차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연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사실 매출도 더 증가를 했고 그 에너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증가, 50% 넘게 매출이 증가했고요. 한 가지 그 전기차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희망적으로 드리면 네. 제가 한 몇 달 전에 보여드렸던 그 S커브 현상이라는 게 S커브 현상. 그게 매출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혹은 뭐 자동차에서 전기차라든지 뭔가 IT 관련되어 있는 그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크게 급성장을 했다가 이게 매니아층이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대중화되기 전에는 거의 수직 낙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니아층이 매출이 꺾였을 때 수직 낙하를 한 이후에 이제 대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정말 큰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뭔가 없었던 새로운 뭐 세탁기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나왔을 때 공통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좋게 해석을 하면 지금 전기차가 매니아층이 살 수 있는 매니아층은 다 샀다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수직 낙하를 할 수 그 다음에 있고 이제 대중화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은 급진낙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매니아층에서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보완을 하면 결국 대중에게 흡수가 되면서 다시 재차 올라갈 것이다라는 S커브 현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2025년에 지금 저가형 모델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길게 보면은 그 전부터 뭔가 그래서 S커브 현상이 그럼 언제 나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건 나온 데이터가 없어서 미국 레포트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평균을 내봤더니 네. 3분기 정도. 올해 3분기가 그러니까 올 3분기가 지나면 아마 4분기 정도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런 S커브 현상의 초입에 다시 상승권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항상 한 전기차나 EV 관련된 쪽은 가능하면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좋습니다. 결국에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기대하겠습니다. 동안 굉장히 어려울 때 네. 이 캐펙스 투자가 가장 많았던 쪽이 네. 1위가 결국은 AI 반도체랑 결국은 EV 파트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느 정도 빛을 볼 시기는 올 건데 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희망을 여러분께 던져드렸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희망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기업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